여러분 세종의 노비종모나 영주의 노비종모나 똑같아요. 다만 영주의 노비종모는 그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왜 세종의 노비종모는 태종의 노비종부일 때보다 살짝 노비 숫자가 늘었다라고 손치더라도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지, 세종이 일천직천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서 세종이 얼마나 노비를 사랑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임금의 직책은 하늘 대신에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세종실록 기록입니다. 그리고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죽이지 말라.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이다. 이 문장 너무 멋있지 않아요?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이다. 그런데 신하된 자가, 관료가 하늘이 낳은 백성을 노비로 부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인데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다는 말이냐. 자, 세종실록 한 문장 한 문장 보면 진짜 세종 노비. 자,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조선란 나라는 여자 노비들이 자식을 낳을 때 출산 휴가가 며칠이었냐면 7일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업체에서 출산 휴가가 얼마 주어진지 모르겠지만, 근데 세종은 야, 이거 출산 휴가 7일로는 안 돼. 야, 최소한 젖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100일로 늘려. 옛적 관가 노비 출산 휴가를 7일 주었다. 100일 더 주어라. 근데 야, 애 낳고만 출산 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애 낳기 전에도 한 달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애 낳기 전에 한 달 또 쉬게 해줘요. 출산일에 임박할 때까지 일했다가 상기가 임박하면 미처 집에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위급한 경우가 있대. 만일 상기에 임해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해주면 어떻겠냐. 멋있지 않습니까? 세종이 여자 노비, 특히 관노비에게 애를 낳았을 때 130일간의 휴가를 줍니다. 1년에 절반 정도를 쉬게 해줬다고.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 볼래요? 출산한 여노비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법을 만든 바 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전혀 휴가를 주지 않으니 산모를 간호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있구나.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혹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 가여운 일이다. 이제는 산모의 남편에게도 30일, 산모 남편에게도 30일. 대한민국 어떤 회사가 애 낳았다고 남자 직원에게 30일 휴가 내주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 관료, 노비의 남편은 거의 노비예요. 관료나 농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남편 노비들도 쉴 수 있게 해달라. 그만큼 노비를 사랑했던 게 세종인데, 세종을 정말 노비 숫자를 양산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노비종모법 이후에 이제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부민고소금지법은 지방의 향리가 지방으로 파견된 수령을 무시해가지고 중앙에 나쁜 막 고발해가지고 그 수령을 날아가게 하는 그 폐단을 막고자 했던 게 부민고소금지법인데,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부민고소금지법 이후에 주인고소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들었는데, 이거 세종이 바로 후회하고 이 법을 파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노비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주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세종이 이 멘트를 날린 거야. 근데 왜 세종이 이렇게 노비 문제로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노비에게 좋은 정책을 제시해준 군주가 도대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세종 정말 훌륭한 군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세종 때 어마어마하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종은 여러분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력이 어마어마하셨고, 그래서 뭐 유학으로도 당시 어느 관료들에게 뒤지지 않는 상태였는데, 일단 과학자셨고 한글 창제했다는 거 알고 보면 여러분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농업이나 의학이나 천문역법이나 백성들의 삶에는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일단 세종 때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 혹은 혼천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 간이를 설치한 간이대까지, 이건 천문관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문관측하면 기본적으로 자주적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중국만이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고 중국의 천자만이, 중국만이 천문관측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세종의 자주적인 측면을 제가 지난 시간에 칠정산을 통해서 자주적인 역법서, 우리 중심의 달력을 만들려고 했다 말씀드렸지만, 사군육진 개척한 것도 진짜 자주적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세종을 가장 비판하는 이승만 학당, 이영훈, 그리고 보수 유튜버,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일베들이 세종을 비판하는 이론적 근거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 이승만 학당이 세종의 4대를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세종은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 국경선을 확장시켜가는 과정에 당시 여진족은 명에게도 귀속돼 있고 우리 조선에게도 귀속돼 있는데, 세종이 사군과 육진을 개척한 건 당시 중국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백성들을 조선란 나라가 쳐 죽이면서 국경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세종이 적절하게 외교 정책을 펴서 사군 육진을 개척시켜놓고 그걸 승인을 받았죠. 그런데 당신들의 이승만 학당,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에 군사 작전권마저 미국에게 넘겼으면서 어떻게 감히 세종을 4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선란 나라는 다 4대였죠. 그 4대 속에서도 세종은 나름 자주적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우리 국익을 정말 취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세종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죠? 이것도 자주적인 거죠. 맞죠? 그 다음 앙부일구가 해시계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자경루가 물시계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것도 말씀드렸죠. 앙부일구로 시간 계산을 할 때 북경 중심은 동경 120도고 일본은 동경 135도인데 우리가 딱 중간에 127.5도 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127.5도로 시간 계산했다. 이것도 자주적이죠. 그 다음 여러분, 강우량 측정기구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구기 만들죠. 근데 이걸 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장영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이 장영실은 뭐야? 장영실 로비 출신이야. 여러분, 세종 때 보면 무당 자식을요, 뭐 종삼품까지 올리기도 하고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방석 방번이 죽여놓고, 방석 방번이는 둘째 부인 신덕 왕후 강씨의 자식들이니 서얼이다라고 하면서 서얼을 차별하는 서얼 차대법을 실시하거든요. 황희가 서얼 출신이야.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정말 가지지 못하고 가엾고 신분적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을 정말 어여삐 여겨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는 게 세종인데요. 그리고 세종 때 여러분 활자 기술까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종이를 만드는 관청인 조지서를 설치하기도 해요. 세종이 조지서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태종 이방원은 개미자, 세종은 갑인자, 그런데 갑인자라든지 경자자라든지 이런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 이제 금속활자를 세계 수준까지 발전시켜 버리는데, 고려 이전까지는 이제 이걸 여러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너무 고달퍼집니다. 밀랍에 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세종은 이걸 식자판에 조립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의 과학기술 발달, 진짜 이건 박수받아 마땅하고요. 인정합니까? 그 다음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은 편찬사업이죠. 여러분, 내가 한글은 내년 10월 9일 무렵에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놓쳤으니까 그때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의 모든 업적을 다 지워도 한글 하나만 갖고도 세종은 까이면 안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한글이 없었으면 우리가 감히 문화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동북아에 여러분 뭐 흉노, 거란, 말갈, 일본, 선비, 파스, 별의별 문자가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종이 근데 나란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맞지 아니할세. 결과적으로 한글을 만드는 것도 백성들을 위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아버지를 때려 죽인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많은 편찬물을 내고 이렇게 많은 윤리서를 냈지만 한문이기 때문에 그걸 읽지 못해서 도덕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륜을 저지르니 내가 이 백성들을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한글 창제는 진짜 자주적인 거죠. 한글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훈민정음,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로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농사직서를 만듭니다. 자주적인 농서죠. 그러니까 우리 고려 왕조 때 뭐 했는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란 나라에서는 농서가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소실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농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농사 지었다는 건데, 그래서 해야 되겠냐? 우리 중심의 농서를 만들자. 그래서 정초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농부들의 경험담, 이때도 농부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기후와 우리 토양에 맞는 농서를 만들거라. 우리 역사상 이게 최초의 농서가 됩니다. 자주적인 농서죠. 그 다음
말씀드렸습니다. 자주적인 역법서, 서울 중심의 시간 계산서, 서울 중심의 달력 계산서 7정산, 그 다음 향약 집성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주적인 의서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전부 다 자주적인 거죠. 자주적 의서, 자주적 역법서, 자주적 농서. 물론 지금 향약 집성방 말고도요. 여러분 너무 어렵지만 향약, 채집, 원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산요록이라는 이 태산요록이라는 건 산부인과 그러니까 산모들 건강을 헤아려서 태산요록을 만들고요. 송나라의 무원록 가지고 와가지고 신주 무원록 시체 검안서도 만들고요. 우리 역사상 최대 의학 백과사전 의방유치를 만드는데 여러분 전근대 사회 군주는요. 국력을 강하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인구를 부양시켜야 됩니다. 인구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의학이 발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경을 발달시켜야 되죠. 그게 갖춰져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들어본 적 있겠습니다만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하에 만든 의서가 맞아요. 근데 뭐 황필수의 방약 합편 너무 어렵겠다. 혹시 태양인 이재마 옛날 드라마 있으셨죠?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거 이야기하는 사상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그러니까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나 이런 거는 다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어느 왕이 의도를 가지고 관찰로 이렇게 많은 의서와 이렇게 많은 농서를 만든 사람은 세종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자, 세종은 윤리서 만듭니다. 원래 삼강행실도는 한문로 돼 있는 윤리서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설명하면서 한글로 만들었고요. 효행록이란 윤리서도 만들어내고요. 지도 만듭니다. 물론 지도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종이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팔도도. 그 다음 신찬, 신자입니다. 신찬 팔도 지리지 만들었지만 전해지지가 않죠. 세종이 역사서를 안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 엄청난 역사서 고려사는 세종 때 출발해가지고 문종 때 완성이 되는 거죠. 한글 관련해서 용비어천가 자신의 조상의 덕을 기렸고 월인천강지곡 석가의 덕을 기렸고 수양대군에게 이야기해서 석가의 일대기 석보상절을 만들게 했고 그 다음 신숙주에게 명령 내려가지고 일본을 여행하거라 우리가 일본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 신숙주가 나중에 성종 때 해동비록이라는 일본 여행기를 남기게 되죠. 여러분 세종의 이 어마어마한 편찬 사업에 우리가 정말 박수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PD님, 세종 편찬 사업으로 뭐 빠진 거 있어요? 세종이 업적으로? 인재수야 쳐다보는 척하고 있어. 약간 지금 한두 개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못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여러분 세종이 이 많은 책을 펴내는 데는 다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펴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의 업적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군주들이 못 해냈던 걸 세종이 이렇게 해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종 지난 읽어드린 거 말고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세종은 항상 약자를 배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한번 볼게요.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호라비와 과부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는 그 친족에게 주고 젖먹이 아이는 젖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또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호하고 기르도록 하라. 잘 돌보는지 서울에서는 사헌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규찰하라. 그 다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각도 관찰사들 들어라.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하구나. 그래서 유배형 이하의 모든 죄수는 사면하라. 근데 석방되지 않은 죄수는 옥에서 더위 때문에 죽게 될까 내 마음이 몹시 근심된다. 죄수들이 병나지 않게 잘 돌봐 주거라. 이게 1421년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3년 만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명령 한번 볼까요? 흉년 시에 장애인과 병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라. 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수령은 중죄로 처단할 것이다. 만약 이게 못합니다. 민간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었다면 그 수령을 중죄로 처단할 것이다. 임금으로서 백성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못할 짓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준다 해도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오히려 굶은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백성을 위해 혜택을 줄 일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감히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제가 좀 약간 수업을 하고도 이렇게 집에 퇴근하면서도 아 이거 안 해줬네라고 복귀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방금 이걸 차분히 읽었던 이유는 여러분은 감동을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 틈에 뭐가 빠졌는지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편찬물 보시면 편찬물에서 병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조선란 나라 병서를 다 합쳐봐야 10권이 안 되는데 세종 때 총통 등록이 만들어지고 이와 더불어서 엄청난 무기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우리 전쟁에 대한 기록 중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역대병요라는 병서를 만들기도 하고 한글로 한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의문을 주는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는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고려 문종과 그 다음에 조선의 이영조와 세종인데 세종은 이걸 금부 삼복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세종의 업적들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정말 죽을 일이죠. 근데 이 많은 세종의 업적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군주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군주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사람에 따라서 후보로 올릴 수 있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광개토대왕과 세종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정복군주로 세종은 애민군주로 그리고 성군으로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유럽사나 중국사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유명한 군주들은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엄청난 정복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역사를 바꿔가면서 그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든 게 최고의 군주면 우리 역사상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고구려의 영토 최대 확대시켰던 광개토대왕이 최대 군주일 수 있는 거고 세종은 조선란 나라가 실은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5세기까지의 조선은 세계 2, 30위권 안에는 분명히 드는 나라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17, 18, 19세기는 세계 제일 최하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세종이 정말 성군으로서 이렇게 많은 일단 왕이 백성을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라는 기록이 이렇게까지 많이 남아있는 군주가 진짜로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다른 나라 역사에는. 그리고 모든 이 편찬 사업과 모든 이 왕으로서의 업적들이 백성을 바탕해주고 이룬 업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을 그걸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종을 폄훼하고 세종을 비판한다면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역사적 인물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세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세종의 비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그 세종을 비판함으로 인해 조선란 나라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조선을 무너뜨리고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뛰어넘어서 식민지 수혜론까지 가게 하는 이승만 학당과 이영훈의 그 작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15세기부터 21세기까지 쭉 시대까지 보여주면서 어느 시대도 세종을 비판하는 시대가 없었는데 왜 21세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세종을 비판하냐는 내용까지 한번 촬영했고요. 세종의 이 많은 업적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세종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종 이후에 여러 역사적 인물들 조선사 다음 주 주말부터 또 계속 달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세종 가지고 혹여나 또 다른 큰 이슈가 생겨나면 제가 우리 세종대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히 사명감 가지고 다시 한번 세종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촬영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공부는 유튜브에서 이걸로 마지막입니다.